어, 이 공동중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정을 보면 물건을 갖다가 전세 매물이든 일반 매매 매물이든 의뢰를 받고 팔아주십시오 뭐 이런 의뢰를 받고서 광고를 올리겠죠. 올려놓으면 다른 부동산도 그 광고를 봐요. 그래서 손님이 어떤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손님이 왔는데 자기 가게에 그만한 물건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으면 광고 올린 거, 네이버 광고 올린 걸 쭉 보다가 올린 쪽 부동산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손님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 손님이 관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건 보여주러 가겠죠 또. 그리고 금액 조정이 되고 가격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 날짜 같은 게 맞으면 이제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 되죠. 나중에 중개 보수는 이쪽 부동산은 요 손님한테 받는 거고 이쪽 부동산은 여기 손님한테 받는 거죠. 이걸 공동중개라고 그래. 요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 요 매물 있죠, 매물 부동산 매물 쪽 요쪽 부동산을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그래. 물건 있는 곳 부동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손님을 붙였죠, 이 부동산은. 그러면 여기는 손님지 부동산이라 이렇게 구별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요 물건지 부동산이 계약서를 싹 만들어요. 계약서를 여기서 쓰고 여기 손님지 부동산은 이 손님을 모시고 어디 가요? 여기 물건지 부동산 사무실 갑니다. 손님만 데리고 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약서는 여기서 다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가서 도장 찍고 와요. 이게 공동중개예요. 그래서 공동중개는 물건지 손님지가 둘이 협심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공동중개다. 공동중개가 일반적이에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럼 계약서를 갖다 여기서 쓰니까 요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은 좀 절친한 사이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공동중개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여기서 만드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쪽 사장님하고 이쪽 사장님이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공유를 하면서 한번 이제 검토를 부탁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들어갈 거 들어가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이 이제 고집이 좀 있으시거나 연세가 높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요 갈등 관계가 좀 생깁니다. 이쪽 부동산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 사장님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주도권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가끔 계약서 중에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포맷의 계약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는 어쨌든 하여간 수정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고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는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현실적으로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 간에 서로 이제 약간 좀 알력이 좀 있죠.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공동중개 많죠. 그 다음에 순가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응? 이건 토지 같은 경우에 많아요. 토지를 내놨어요, 부동산에. 1년 가야 손님 한 명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을 내놨다는 것 뿐이지, 2억에 팔라고 땅을 내놨다 뿐이지 손님이 없으니까 못 팔고 앉아 있어요. 토지는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손님이라고 그러면 건설사인데, 거기서 땅을 찾아달라고 수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건설사에 보여준 물건이 10개가 넘어요.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니까 퇴짜 맞았다는 게 뭐 기분 나쁜 것보다는 그 건설사에서 원하는 땅, 그 다음에 건설사는 그 땅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수익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게 맞으면 그 땅을 200억이든 400억이든 600억이든 매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올려놓으면 보니까 이게 패스되는 경우가 잘 없고 지금 10건 넘게 소개시켜도 뭐가 문제고 이건 뭐가 문제고 진입도로 문제가 있고 이건 뭐가 알박기가 있고 등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땅 잘 거래 안 됩니다 지금.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땅을 내놓으면서 자, 내 손에는 2억만 쥐어주면 되고 나는 2억만 받으면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챙겨. 나 복비 별도로 못 줘.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래도 내가 뭐예요? 인정해 줄게. 인정 작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너 챙기는 거, 복비 챙기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게 5천이면 2억에 팔아주고 5천을 챙기는 거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물건이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요. 또 신나. 그죠? 이걸 잘 하시는 분은 이걸 또 잘해요. 유도를 잘 해갖고. 여기도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약간의 그 부정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긴 해요. 예? 예. 어쨌든 그거 잘 하시는 분 또 잘해. 이렇게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챙기세요 하면서 내놓는 것을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순가. 이 순가가 뭐냐면 순수한 금액이라는 뜻인데 2억을 얘기해요.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 알아서 챙기세요. 나 그렇게 인정해 줄게요. 이게 순가 중개 계약이에요. 이게 토지 위주로 해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물건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순가 중개 계약 우리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에서 땅 찾는 손님이 오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괜찮은 땅 나왔다고 막 얘기해요. 너무 싸게 나왔다고 막 얘기해. 좋다고 해야지 뭐. 저 땅 안 좋은데요. 그거 사세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땅 좋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살라고 하기도 하죠.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요 금액을 부를 때 저렇게 2억 원에 나온 땅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좀 부풀리기를 해야죠. 얼마? 2억 5천? 네. 2억 5천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싸다. 비슷한 땅이 적어서 막 3억이 넘어간다 저거. 근데 이건 사정상. 또 사정이 있다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에서? 무슨 사정이 그렇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정상 싸게 나온 거다. 어제도 저는 그 얘기 또 들었어. 사정상 싸게 나왔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2억 5천을 딱 부르면 이 사람 이거 싸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깎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금액 조정을 필수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백화점에서 가서 살 때, 옷 살 때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백화점에 옷 가격이 붙을 때,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쫙 그어지고 뭐라 그래, 이게 뭐. 6만 5천 원,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가격이, 이 옷 가격이 6만 5천 원일까요? 10만 원일까요? 이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딱 붙여놓고 6만 5천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6만 5천 원에 샀을 때 이득 봤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람 심리라니까 이게. 그럼 6만 5천 원짜리를 6만 5천 원 받고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여놓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정확한 건 몰라요. 예. 근데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 사람들은 뭐예요? 깎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그러면 카드를 쉽게 빼준다고. 마찬가지. 2억 5천인데 금액 조정 얘기할 거 감안해서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 부동산 쪽에서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대신 내가 이걸 하면 보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잘 주셔야 돼. 이걸 딱 갖다 붙이지. 예?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신만고 끝에 3천을 깎아갖고 많이 깎았네. 2억 2천에 저기서 팔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3천을 깎는 그런 소득을 올렸잖아. 진짜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복비도 뭐예요? 싸게 사는 느낌이 있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쪽 복비 받죠. 근데 이쪽 복비는 얼마예요 또? 2천만 원, 2천만 원. 2억에 팔아주고 2천을 챙겼으니까 이건 10%를 챙긴 거예요. 중개보수는 토지 같은 거 많이 받아 0.9%예요.
응? 0.9%인데 10%를 챙겼으니까 엄청 많이 챙기죠. 이거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벌 받으면 안 되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흔적을 안 남겨야 되죠. 어떻게 받겠어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야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예요? 증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걸 잔금날 받는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한 중도금 줄 때 핑계는 요 사람이 2천만 원 정도는 뭘로 원한다고? 현금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매도인도 사무실에 못 나오게 하고 대리계약이 더 좋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주지. 근데 그 2천만 원은 누가 챙겨요? 좋은 거 가르쳐 주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흔적도 안 남기고 2천을 딱 챙기게 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요 사람이 알았을 때 자기 사람 보세요. 자기는 2억 플러스 알파 얼마든지 챙겨가시오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라도 2천만 원 챙긴 걸 알았어. 그럼 뭐라고 그럴까?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알파 먹으라고 그런 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람이. 근데 이 금액이 2억 2천 정도 갈 거는 눈 감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응? 근데 만약에 그거 더 큰 금액. 그렇게 되면 이쪽 입장에서 또 문제 제기합니다. 알게 되면. 잘 문제가 안 되지만 이쪽에서 알게 됐을 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특히 잔금 치를 때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중도금이나 계약서 쓸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게 또 방법 중에 하나겠죠. 부딪혀가지고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맡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이제 그 기술 방법은 틀려요. 이게 순가증계 계약인데 순가증계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핵심은 요 부동산은 복비를 많이 챙길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데 지금까지 복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주 드물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벌금이에요, 벌금. 물론 벌금 받아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드물고요. 보통을 보면 다 이제 뭐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 무마되고 해결되고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근데 이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근데 법적으로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면 이 중개보수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 많고 각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도 많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이제 아이고 제가 이걸 들고 지우려고 그러네. 습관을 갖다가 물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할까? 보니까 등기부 가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3대 서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손님한테도 이 세 가지 서류는 보여주고 꼭 계약서와 함께 파일에 딱 이렇게 철해가지고 주셔야 되겠다. 세 가지 서류지.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 세 가지가 3대 서류. 그리고 현장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기부. 등기부는 어디서 띄든가요? 등기소 가서 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뛸 수 있죠. 대법원 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가서 부동산 등기 쪽 클릭을 하시고 법인 등기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등기 클릭하시고 열람하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입력해가지고 열람하고 출력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부 떼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부는 늘상 띄는 거예요. 늘상 띄는 거. 그럼 등기부를 가지고 뭘 확인하려고 하죠? 일단 등기 명의인이 누군지 확인하고요. 주인. 또
대출이죠, 주로. 대출이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통 활동할 때는 전세 매물 나왔다 그랬을 때 그 몇 통 몇 호 하고 대출이 있는가 꼭 알아보죠. 물어보죠. 이거 보기 전에. 대출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 있으면 얼마 있다고 얘기해. 그거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요. 쭉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계약서 쓰기 직전에 진짜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 실무 활동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오래 봤을 때 등기부를 딱 떼어갖고, 대출을 진짜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물어서 주인 얘기를 믿고 진행을 쭉 해. 그러다가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는 진짜 확인해, 이제 이걸. 그 말이 맞는지. 아시겠죠? 그런 건 방금 금방 들통날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대출 주로 대출 같은 건 문제가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 띄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정부 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소 치고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 24. 이 건축물 대장이 기본적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걸 대장을 가지고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일반 건축물이에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것도 확인하겠어요.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흔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가 보면 뭐가요? 이게 빌라 같은 경우에 앞쪽에 베란다 확장 부분이 있죠. 건축 설계할 때는 이 앞쪽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확장 공사를 새로 하죠. 실제는 이 앞부분까지 확장해서 쓰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무단 증축에 해당돼요.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늘렸다는 거예요. 무단 증축이다. 위반 건축물 되게 많아요. 그 위반 건축물을 어떤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띄워보는 게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이지. 건축물 대장.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게 대장인데 여기 위반 건축물에서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번 위반 건축물이야. 그 위반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위반 내용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밑에 위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고 다음 쪽 페이지에 가면 위반의 내용이 나와 있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중요한 서류가 이겁니다. 또 들어보셨어요, 이 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는 들어보신 말이에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잘 들어본 말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실무하는 사장님 중에 보면 등기부하고 대장 위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걸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시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첨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원래 이제 아까 정부 24나 아니면 이제 구청 직접 가서 뜰 수 있고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 중에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토지이음. 토지 투자하시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봐야 될 이 사이트가 토지이음이에요. 토지를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토지이음 이렇게 돼. 이게 이 사이트가 최근에 통폐합돼서 개편된 사이트예요. 여기를 보면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아이고 노란 거는 잘 안 보이네. 바꿔지려나? 바뀌어졌어요. 신기해요.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계획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은 현재의 이용 상태를 얘기하고요. 도시 계획은 미래죠, 미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땅 투자할 때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딱 치시게 되면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나오고 지목.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지목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 나오고. 면적 크네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가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517만 원이에요. 517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제곱미터당 517만 원. 공시가는 제곱미터당이잖아요, 이게. 517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1600, 17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개별 공시가니까 시세하고 달라요. 그럼 시세는 뭐 3000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이건 개별 공시가고. 근데 이제 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있잖아요. 요것을 출력해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옆에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옆에 나오죠. 다른 것들도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 도시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요게 여러분 그저 어제 공법 공부하셨나요? 공법이죠. 공법할 때 도시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땅을 우리나라 법은 땅의 그 가치 신분에 따라서 4가지로 정해놨어요. 여기다 쓰면 또 잘 안 보이네.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제 막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 들어보셨죠? 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막 이 법률 용어는 처음 들으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땅을 4가지로 나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요. 이게 신분이라고 했어요. 신분. 그래서 도시지역이 우리 조선시대 신분으로 치면 양반에 해당돼요. 양반. 조선시대 양반 있잖아요. 양반. 관리지역은 조선시대 신분 중에서 중인. 중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방, 호방 그 사람 있잖아요. 사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시 좀 적은 사람.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일반 백성들이죠. 백성들, 평민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노비야, 노비. 이 신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분을 적어 놓은 게 이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도시지역 중에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이라는 거야. 도시지역 중에. 이것도 이제 도시지역 안에 보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응?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땅의 신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게 뭐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되죠. 3대 서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준 게 아니고 일반 땅 투자하신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음 사이트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막 이거 적혀 있잖아. 막. 여기 하나 읽어드릴까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적혀 있죠? 토지거래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허가받을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도 해주면서 보여주고 나중에 계약서와 함께 주기가 주름은 없는데 주면 상대방이 더 좋아해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어차피. 여러분 확인한데 주는 거지. 예? 3대 서류. 자, 근데 아까 현장 활동 있었잖아요. 요거. 우리 지나갔습니다만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지만 현장 가서 그 물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계약하고 안 하고 그럴 때 바닥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바닥이 마음에 안 들대요.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중문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되게 현장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또 뭐 새해 들어간 사람 중에 보면 뭐 또 인덕션 뭐 이게 안 돼 있어서 마음에 안 들다 그런 것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확인해 줘야 돼. 옛날에 어떤 손님이 물건도 오피스텔인데 물건도 안 보고 계약서 쓰겠다는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갑자기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런 걱정도 없이 보여줬어. 그랬더니 오피스텔 그 바닥이 있잖아, 바닥이 약간 그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뭘 떨었을 때 깨지는 재질로 돼 있다는 게 깨지는 재질로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안 하겠다고 그냥 틀어버리더라고. 괜히 보여줬어 그냥.
시간이 계속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고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거. 이거? 물건 보여주기라고 돼 있잖아. 아까 작업 중에. 예. 그때 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람이 나는 내 확신이 이러니까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정을 못하고 그냥 고민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멘트가 있지만 요 집을 지금 살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이 나도 여기 산다. 나는 여기 살진 않지만 물건 2개나 투자해놨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도 여기 샀다는데, 여기 살고 있다는데, 그 다른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단지 내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면서 현업하시는 분들은 꼭 강조합니다. 그거. 나 여기 살고 있다는 거.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비슷한데 얘하고 얘가 지금 입금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난리다. 응?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응? 예, 이런 케이스. 저희 사무실 안에요. 상가 계약을 하는데 그 손님이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야. 근데 그날 또 이제 그 계약할지 말지 고민돼가지고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던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 오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장님이 아니 지금 우리 아직 우리 손님이 결정 못해서 좀 기다려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뭐라 그래? 아니, 저쪽에서 지금 계약한다고 난리인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손님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쪽 사람 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지. 갑자기 경쟁 심리가 발동해요. 바로 도장 찍겠다고 도장 가지러 갑니다. 그게 경쟁 심리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사람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자꾸 뭐 이성적이라고 그러고 되게 막 좋은 존재처럼 막 축켜 세워서 막 하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존재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성이 조금 있긴 하죠. 보세요. 바로 달래가 바로 그냥 도장 찍잖아. 응? 자, 이거 딱 한 개만 남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잊을 수 없는 게 이건 부동산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종로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쫙 교보문고까지 그 종로 3가역에서 교보문고까지 이렇게 종강역에서 교보문고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옆에 이제 옷가게가 쭉 있더라고. 그래서 옷가게 가다 보니까 어떤 옷이 밖에 걸려 있어요.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져보니까 안에 있는 점원이 대뜸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요새 이거 잘 나갑니다. 근데 좀 망설이니까 지금 요새 너무 잘 나가서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바로 샀죠. 그 이제 교보문고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그 교보문고 들어가서 책 좀 구경하고 다시 이제 오는데 다 팔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게 걸려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물려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저희 안사람 얘기를 해줄게요. 저희 안사람은 공부방을 해요. 오피스텔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그 학부모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상담 전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와가지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하고 이거 한 뒤에 이제 상담 전화를 하잖아. 했는데 이제 뭐냐면 저는 시간이 다 차서 시간이 없고요. 딱 한 타임만 남았대요. 딱 한 타임만 남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한 타임만 딱 남았으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타임만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안사람이 원하는 시간대 그 학생을 거기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리고 입금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저희 안사람이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갔어요. 저희 안사람이 갔는데 이거 싫어. 갔는데 와 했는데 뭐 몇 평 있고 뭐 저 다 얘기하는데 저는 안 따라갔는데 저희 집사님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딱 그 뭐 하나 괜찮은 게 있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딱 하나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돈 빼와가지고 가계약금 걸고 계약하고 왔더라니까. 그 하나밖에 없다고. 알았다고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예? 그렇죠? 연애도 똑같죠? 전화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을 것 같아. 응? 경쟁 심리. 그죠?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또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 또 다른 남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남자가 그렇게 훌륭한 남자도 아닌데 막 잡고 싶은 심리가 들잖아. 이 여자가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아닌데 잡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저보다 못 해본 거예요? 저는 평생 못 해봤는데. 너무 똑같은 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영업할 때 자기 영업을 그렇게 해놓고는 당할 때도 똑같이 당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땅을 소개시키는데 600평짜리 땅이 평당 1억이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땅이에요. 오피스텔 600평이니까 오피스텔 부지로 좋아요. 그 땅을 이제 건설사에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이거. 계약이 될 것 같은 거. 그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건 아직 잘린 건 아닌데 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더 검토한다는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근데 그쪽 땅을 건네준 중개법인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게 사실은 시행사 두세 군데가 지금 접촉 중이어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사 법인 대표가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건설사 거기 직원한테 야 그거 다른 시행사도 관심 있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지금 제가 소개받은 지 2주 됐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아직. 그거 거래됐다는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늘상 그런 게 오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떠미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떠미는 효과가. 그렇죠? 여기도 뭐 특강하거나 그랬을 때 다 나가고 자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특강하는 때도 마찬가지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잘 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영업도 잘합니다. 이 심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타고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인데 뭐 호텔에서 영업을 했던 남자야. 되게 잘해. 보험 영업 되게 잘해요. 그게 영업이에요, 영업. 그래서 야 그런 사람이 그 영업 잘하신 분이 부동산 잘해요. 자, 봉천동 사례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 친구 사례입니다. 봉천동이 고개예요, 고개. 친구가 전셋집을 얻어. 여기 지하철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세 구하려고 했는데 싸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거 보러 간 거지. 그 부동산에 간 거예요. 여기 부동산이야.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 부동산이 있어. 그랬더니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싸게 나왔는데 물건 좀 보자고 했더니 차에 딱 태우더래요.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공기도 좋고 한적하고 싸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들어왔죠. 이사 들어와가지고 출근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거 아니에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가 퇴근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 출근할 때까지는 밑으로 내리막길이어서 잘 인식 못하고 그냥 털레털레 내려갔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오르막길에다가 또 길도 이렇게 좀 이게 쉽게 아니고 뭐 새길로 가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랬다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이 사장님은 뭘 잘한 거죠? 한 건 했잖아 어쨌든. 보여주기를 잘한 거예요. 보여주게 할 때 이런 집을 보여줄 때 다 경험이겠죠.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합니다. 보여줄 때 자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서 둘이 같이 걸어가. 중간쯤 걸어가면 같이 걸어갔던 우리 친구가 뭐라고 할 거예요? 혹시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하겠지. 끝까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 보여줄 때 차로 모시는 거요. 그럼 잘 못 느끼게 쫙. 그리고 이제 보여줄 때도 차로 딱 보여줄 때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장면들만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 사람 마음이 참 오묘해요. 좋게 하면 오묘해. 그래서 이게 다 심리입니다. 심리. 여기서 계약이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중개사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목은 시험 볼 때 그냥 시험 봐서 땡 치는 거예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현장 가셔서는 여러분 선배나 그 현업을 해서 오랫동안 경험 쌓으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 현장 경험이 많으셔야 돼.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해줄까 몰라. 사장들이. 왜 사장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줄까요? 잠재적 경쟁자? 응? 뭐예요? 응? 가르쳐주면 계속 자기 사무실에 일하면 가르쳐주지. 딴 데 가요. 6개월 넘게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1년 넘게 근무하는 사람 잘 없어요. 잠시 일할 사람들이요. 그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회식하기가 겁나. 회식하는 게 환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별하는 자리가 돼요. 응? 현실이 현실.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 사무실의 그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현실 이런 걸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부동산 사무실은 딱 취직하면 거기서 그냥 평생 직장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달이 막 몇백만 원씩 딱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천만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환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 피나게 노력하고 뛰어다녀야 300 벌고 500 벌고 700 벌고 1000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 벌어요. 이거 번다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여기 아니어서 딴 데 가죠. 거기 가니까 또 딴 데 가요. 나중에 일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50만 원 벌지만 50만 원 받지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배워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배워가지고 내 사무실 차려가지고 나는 나중에 500, 1000 이거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과 의지,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오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제일 오래 있으신 분이 1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단명이죠. 근데 1년 넘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사무실이 2개니까 많이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명 정도 있어요, 직원이.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지금 1년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훌륭해요. 마인드도 그렇고. 그분은 혼자 사무실 차려도요, 100번 성공할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계셔요. 예, 근데 만약에 혹시 이제 한 6개월 있다 나가신다고 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일을 다 해줬어요. 근데 안 나가셨으면 좋겠지. 저보다는 좀 몇 살 어리지만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 2달, 3달 하다가 저 못하겠어요. 나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공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점수가 쭉 나오면 공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부는 무지하게 하는데 점수는 맨날 똑같이 바닥이. 그런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쌓였을 때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륙을 시작하는 겁니다. 비행기 이륙하듯이. 그때까지 6개월, 8개월을 참을 수 있냐고요. 잘 못 참아요, 사람들. 그래서 끊어놓고 중간에 그 돈 아까운 거 버리고 안 나오시고 뭐 관두시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만큼 그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저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봐봐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실무적으로 보시면 계약금,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다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요, 보통? 10%인 3천 들어가요. 3천 들어가잖아요. 근데 3천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대부분은 나눠서 들어가요. 합치면 3천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실무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계약금이란 말은 이제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고요. 계약금의 일부라고 써야 돼요. 가계약금은 말을 없애버려야 돼요. 계약금의 일부 300. 통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문자로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계약금 잔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금의 10%를 보통 설정해요. 3천이니까 얼마요? 300. 근데 200 넣겠다고 하면 200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때는 진짜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쓰면서 얼마 들어가요? 2,700 들어가요.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요 금액 300만 원을 먼저 받을까요? 왜? 뭘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그 물건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계약한 매수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물건을 잡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실제는 그 매수인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 마음. 변심하지 않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돈의 일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딱 어쨌든 시작을 첫 발을 띄어서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대요. 그 전까지는 의심을 많이 한대요. 이거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계약금이 조건으로 들어갔죠. 발을 내디뎠죠.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찾아본대요. 사람이. 왜 그래요?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서 넣어놓으면 변심. 잘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변심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변심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변심 못하게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리계약 이런 것도 사례 많은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계약서 작성. 계약서 여러분 받으신 계약서 있잖아요. 저랑 안 갖고 들어왔네. 근데 여기서 아까 아니 이거 아닌데. 다시 기다려 봐봐요. 요거. 네. 여기요. 아파트 월세 계약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약서 쓸 때 이제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받으신 자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용도도 쓰고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몇 가지만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요 계약서는 어디서 가져온 양식일까요? 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쓰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파이더라고 하기도 하고 두레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의 전상망이 지역의 정보망이 있어요. 그 지역 정보망에 보면 요 컴퓨터 그 정보망 그 사이트에 계약서 양식이 종류별로 싹 있어요.
거기 컴퓨터에서 이걸 막 입력해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 저 서식 아니고요. 그 정보망에서 쓰는 서식을 갖다 써요. 거기서 그걸 이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아랍의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한글로 적어요. 그리고 아랍의 숫자도 같이 적고 그렇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같이 넘어가 버리네. 안 된다. 안 되네요. 원래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요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잠깐 있어 봐봐요. 아닌데? 응? 그래요. 거기 하나 줘보세요. 제가 보고. 그 받으신 자료 있죠? 그 자료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특이학상이라고 하는 거 써진 거 보이십니까? 그거. 특이학상 써진 것 중에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 2번. 늘상 쓰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사항 증명서상 선순위 건저당 설정 최고액 없는 상태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출이 없다고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현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잔금 이길까지, 이긴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잔금날 다음 날까지 뭐 해야 한다고요? 유지한다. 임대인은 현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잔금 다음 날까지 뭐예요? 유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출이 없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가는 그 다음 날까지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대출이 이게 발생해버리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소유자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 원상복구 조항이에요. 주택에는 보통 이런 문구가 잘 없는데 특약으로 보통 적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냐면 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세를 살면서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방을 갖다가 그 주방의 그 위치나 뭐 이 구조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놔요. 자기가 편하게 쓰고 싶어서. 그 이사 갈 때는 그걸 그대로 원래대로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사를 쭉 가버려요. 근데 그게 훼손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게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변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분들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잔금날 현장에 가서 내 물건이 이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보증금을 빼주게 된다고. 보증금을 갖다가 송금하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죠.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훼손된 거 뒤늦게 발견해서. 그러면 이사간 세입자한테 전화를 걸어. 그거 지금 훼손됐기 때문에 변상하셔야 된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런다고.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해보세요. 받아도 뭐요? 전화하면 어쩌다 한번 받는데 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잔금을 빼주기 전에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빼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하려면 여기 3번 문구가 필요해요. 원상복구 특약.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벽걸이 TV는 설치하지 않음, 애완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번에 이게? 4번이죠? 요새 월세, 요새 뭐 전세는 거의 없고요. 그냥 보통 월세입니다. 월세. 반전세 월세인데 제일 시장의 화두가 이거예요. 벽걸이 TV가 거는데도 이 벽면을 훼손을 많이 해요. 나중에 그 벽걸이 TV를 떼가잖아요. 그러면 그 벽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당해보면 벽걸이 TV는 걸지 못하게 해요.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못 키우게 하죠. 이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주인이 옵니다. 와가지고 전세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갖다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안 돼요. 이 얘기해요. 자기는 강아지를 안고 와요. 쓰다듬으면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모순이에요? 합리적인 거죠. 우리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세를 놓는 거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외양견을 키우든 악어를 키우든 뭔 상관이요. 남의 집에서 키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입자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은. 약자 편이네. 알게 모르게. 저는 누구 편 같아요? 무조건 이긴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그런 애완동물 키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해줄 때도 애완동물 안 키우는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 중에 경험이 없는 주인들이 있어. 그런 경험이. 옛날에 어떤 주인분은 정말로 태어나서 한 번이나 고생해봤을까 싶어. 말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이 원래 자기가 분양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고급 인테리어로 다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를 놓은 거야. 2년. 자기는 2년 있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됐어. 나중에 그 세입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나가고 2년 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고급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애완견이 다 후배 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살고 있던 세입자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변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얘기 안 해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쑥 가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누구한테 변상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속이 터져갖고 울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경험이 없죠. 그분이 다음에 세를 놓으면 어떻게 세를 놓을까요? 애완동물 키운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하죠. 그 현실이 지금 보면 세를 놓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다 쌓여가지고. 그게 애완동물이 현재 시장에서는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흡연 금지. 뭔지 아시겠죠? 실내 흡연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벽지 같은 거 변색이 될 뿐만 아니라 냄새도 배기잖아요. 냄새 뺄 때 또 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돼. 그러죠. 세 가지 3요소 다 지금 걸었어. 세 가지가 다 시장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식기세척기 설치에 동의함. 뭔지 아시겠죠? 저희 집도 아직 식기세척기가 없는데 식기세척기 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설치할 때 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요. 주인 동의 없이 그냥 남편한테만 동의 얻어갖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식기세척기 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상복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임대인은 음식물 처리기와 정수기 필터를 확인한 뒤에 제거해 주기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인이 한번 이제 물건 구경할 거 아니에요. 구경해보고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좀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집어 넣은 겁니다. 특약으로. 자, 여기까지 특약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 계약서를 다 본 게 아니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